일하실 준비 되어 계신지요? 정경 부인이 된 맹인 이씨 부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12화입니다. 잠깐 내려가 있어. 자, 조선시대의 여성장애인으로 사업가로서 성공하고 또 쓰러져가는 가문을 명문가로 만든 시각장애 여성 이씨 부인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여자들은 이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뭐 하녀들은 이름이 있었어요. 갓난이니 뭐니. 근데 양반들은 그 아버지 성씨를 따서 이렇게 이씨 부인이라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자, 우연히 잡지에서 방송 작가 일을 하던 때였는데요. 약가와 약주를 빚어서 자식을 키웠다는 그 서씨 종가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아, 그럴 수 있구나 했는데 그 종가댁 안주인 조상이 시각장애가 있었다는 거예요. 앞이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렇게 몰래 잘라왔습니다. 지금 얘기지만 그때는 복사가 안 되던 시절이었거든요. 방송국 저기 도서관에 있었던 건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씨 부인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갖고 2009년 정경 부인이 된 맹인 이씨 부인이라는 동화를 제가 썼습니다. 자, 이씨 부인은 우리나라 약주와 약과의 원조입니다. 그 빙허각 이씨가 쓴 규합충서라는 책에 보면은 약봉의 어머니가, 약봉이 바로 이제 그 이씨 부인의 아들이 호인데요. 약봉의 어머니가 빚은 술을 약주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을 해주겠지만 그 약봉, 약주 이렇게 하는 말은 다 약현동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이씨 부인이 살던 한양, 거기가 약현동인데 거기가 지금의 아현동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참 신기합니다. 이씨 부인은 고성 이씨로 이름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씨 부인은 중종 34년에 청풍군수 2고의 무남동녀로 태어납니다. 옛날에는 무남동녀가 되기가 어려웠는데 손이 귀했던 집 같아요. 5살 때 여종의 실수로 그 약재로 쓰이는 부자탕이 눈에 들어가는 바람에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한테 그 중매를 부탁했어요. 그래갖고 중매를 해주셔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신랑 서해는 예조 참의를 지낸 서고의 아들인데, 그 서고, 그러니까 이제 그 서해의 아버지죠. 이 부친이 일찍 돌아가셔서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인품이 아주 훌륭한 학자였습니다. 서해는 신부가 앞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초래를 치르면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이황 선생이 얘기를 안 해줬던 거죠. 옛날에는 그런 얘기들 안 해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 영화에 시집가는 날에도 그런 설정이 나오죠. 그러니까 신랑이 다리를 전다 이러면서, 그래서 그게 신부가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설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죄인처럼 막 고개를 들지 못하니까 오히려 자신이 더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장애로 인해서 그 부인을 과시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위로를 해줍니다. 그래서 서해 부부는 안동시에서 신혼생활을 했는데요. 부부 사이가 무척 좋았다고 해요. 명종 13년에 아들 서성이 태어났는데 이듬해에 서해는 23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서해가 원래 병약했었다고 합니다. 혼자가 된 이씨 부인은 3살 난 아들을 데리고 남편의 고향인 한양, 약현, 그러니까 아현동이죠. 일로 이사를 옵니다. 그리고 서성의 호를 약봉, 그러니까 그 약현에서 우두머리가 되라, 이렇게 아주 소박하게 지어졌어요. 당대의 문장가들을 스승으로 모시고, 그리고 이제 아들의 교육에 전념합니다.
아들이 14살 때 광주 목사 송영의 딸과 혼인을 시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정확히 말씀드리려고 했었냐면요. 정말일까? 이렇게 하실까봐 아주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씨 부인은 아들 뒷바라지를 위해서 장사를 하는데요. 바로 약과와 약주를 빚어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씨 부인이 눈에 보이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소문이 날 정도로 아주 정확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씨 부인 얘기가 손끝에 자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약과를 빚을 때는 손으로 빚지 않아요. 다 뭐 기계로 빚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을 볼 수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크기도 아주 정확하게 잘 했고요. 약주도 손가락으로 이렇게 재가지고 손가락이 이제 한마디 말하면 자야 구실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약주와 약과 맛이 아주 일률적으로 똑같을 정도로 맛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한양 잔치나 궁궐 행사에는 이씨 부인의 약과와 약주가 빼놓으면은 잔치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좋았죠. 아들 서성은 선조 19년 때 문과에 급제해서 판중추부사가 됩니다. 조금 늦었어요. 근데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그랬을 때는 병조 화랑이었기 때문에 왕자들을 피신시킵니다. 그러다가 함경도에서 이제 왜군의 포로가 되죠. 그래서 부모님을 생각해서 여러 번 탈출을 이제 시도했는데 나중에 탈출에 성공해서 돌아옵니다. 그 선조가 이제 돌아가시고 광해군이 왕위에 올랐을 때는 선조의 총애를 받았다는 이유로 귀향을 가게 돼요. 귀향살이를 11년 동안 이제 유배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이씨 부인이 아들을 서성한테 하는 말이 유배 생활 동안에도 공부를 게을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그 당시 공부라고 하는 것은 뭐를 막 배우면서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글을 쓰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약봉집을 써냅니다. 인조 반정으로 광해군이 물러났을 때 다시 서성은 벼슬에 오르게 되죠. 아들이 왜군의 포로가 되고 또 귀향을 가는 등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이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들 달랑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씨 부인은 장사를 하면서 가족을 보살피고 또 전쟁으로 피폐해진 사람들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씨 부인네 집에 가면은 밥을 얻어 먹으니까 배고픈 사람들은 다 이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사 먹는 것보다는 그냥 나눠주는 것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약봉 그 서씨 집안의 가훈이 착한 일을 하는데 게을리하지 말라. 깜짝 놀라죠. 그죠? 이것이 뭐예요? 사회복지의 원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하는데 게을리하지 말라는 것은 착한 일을 계속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사회복지의, 그러니까 약과와 약주의 원조뿐만이 아니라 사회복지에도 원조입니다. 이씨 부인은 76살 때 세상을 떠났는데요. 사후에 대개는 정경부인이 되는 것은 남편이 높은 벼슬을 하면은 부인이 정경부인이라고 하는 건데 이번 경우는 사후에 정경부인이 남편이 없으니까 사후에 가문을 잘 일으켰다는 것으로 정경부인의 추정이 됩니다. 직계 자손 중에서 문과에 급제한 사람이 123명에 이르는 명문가가 되었습니다. 이씨 부인의 종가죠? 종갓집은 경기도 포천시에 있었는데 제가 가봤어요. 너무나 궁금하고 그리고 또 특집 방송도 준비할 거면서 갔었는데 제가 찾아갔을 때는 15도의 손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종택 근처에는 서해와 고성 이씨 부인의 그 묘소가 있었는데 그 묘소는 제가 올라가지는 못해서 이제 사진을 찍어 갖고 봤는데 정말 실존 인물이라는 것이 아주 많이 신기했습니다. 이씨 부인은 조선시대 여성 사업가이자 사회복지 실천가로서 마케팅을 한다면 새로운 장애인상, 나아가서 한국의 여성상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 텐데 너무 안타까워요. 나는 이분이 빨리 복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겨우 나는 동화뿐이 못 썼지만 이걸로 막 드라마도 만들어야 되고 이분의 뭐 동상 같은 것도 좀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좀 이분의 마케팅을 막 하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래서 그 정경부인이 된 맹인 이씨 부인이 있다는 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해에는 장애인 과학자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콜, 너는 과학을 좋아하니? 좋아한답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 과학자 중에도 장애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너무 훌륭해. 우리가 몰랐어. 어떻게 몰랐지? 하는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 기대해 주세요.